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이게 전통적인 직장의 모습을 송두리 이제 바꿔놨습니다. 과거 외국에서나 하는 줄 알았던 재택근무가 이제 일상이 됐고, 마스크를 쓴 채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이 쉽게 포착됩니다. 학생들은 줌 클래스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일상이 이제 익숙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혜연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3년 차가 됐잖아요. 네. 정말 이제 지긋지긋하고 네. 언제 지긋지긋하죠, 끝나는지 아주. 모르겠다. 네. 정말 PCR 검사도 이제는 하도해서 네. 정말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네. 아마 2022년은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를 겪기 이전과 다른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되는 본격화되는 한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KB증권은 네. 진짜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는 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죠. 네,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리서치 센터는 공통적으로 2022년에는 이제 성장이 지속되는 해이며,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을 처음으로 이제 접하는, 경험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세계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과적인 백신에 이어서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이 줄어들 거고요. 자, 그런데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내 삶이 좋아진다. 이거는 아닙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건 있지만 네. 우리가 당장 체험하기는 좀 어려운데 또 체험을 오히려 반대쪽으로 좀 안 좋게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2022년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경제연구소들의 관측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는 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자, 유진증권의 보고서를 따르면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상위 1에서 20%의 자산은 급증했고 한국의 경우는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4%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기술 격차가 불평등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플랫폼 기술 같은 거를 빨리 받아들인 기업이나 국가, 또 네. 이를 조금 늦게 받아들인 기업이나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미국의 그 S&P 500 기업들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5개, 네. 5개가 전체 시총의 25%를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한 거네요, 정말로. 예. 1960년대 이후에 최초라고 합니다. 특히 소위 테크 기업, 네. 우리가 테크 기업이라 그러죠. 뭐 테슬라, 아마존, 이런 테크 기업들 시가총액 1에서 5위의 회사들의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에는 정말 더 잘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이 차세대 기업이다라는 이제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가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코로나가 기술 있는 기업과 기술 없는 기업의 차이를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앞으로 더 이게 심화될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우선 아까 유진증권의 보고서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 네. 이제 앞으로 이런 보고서들은 쏙쏙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자산 상위층의 자산 그 비중 같은 경우는 더 높아질 것인데 아마 또 연말에 계속 이런 게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가 플랫폼 기업에 몸담고 있다. 그러면 좋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잘 나가면 그만큼 내 봉급도 오르고 내 네. 고용이 좀 더 탄탄해질 테니까.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그렇게 플랫폼에 좀 변신이 늦은 회사에 있다 그러면 사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네. 사실 월급도 덜 오를 확률이 높죠. 네. 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개개인별로 더 심화될 텐데요. 네. 앞서 고용시장의 변화를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서 재택근무, 화상회의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네. 비대면 업무에 익숙해졌고 또 인공지능, 네. AI 사실 요즘 AI가 그 음식점 같은 데는 그 키오스크라 그러나요? 가가지고 주문할 때 패스트푸드점은 AI가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대형 마트에서도 그 오히려 직원이 이렇게 바코드 찍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AI가 그게 더 많더라고요. 직접
하기도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거의 대체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근무했던 그분들, 일단 말을 들어서 뭐, 맥도널드, 뭐, 버거킹 이런, KFC 이런 데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들, 네. 당연히 이렇게 그 기계로 주문하니까 그분들 일자리 없어질 거고, 네. 또 마트에서 일하시는 캐시어 분들도 일자리가 없어질 거잖아요. 자,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교육 수준으로 봤을 때는 고졸 이하의 46만 명, 그리고 임시직 3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네. 그 결국은 일자리 타격을 입은 게 아까 주변도 보셨겠지만 뭐 아직 대기업이나 네. 오히려 뭐 잘 나가는 곳에 있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불편함은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연령대가 높거나 아니면은 뭐 정년이 됐거나 이래서 저기 한적은 있으실 수 있지만 당장 일자리를 이제 뭐가 없어지고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 당장 일자리가 없어진 분들은 시급받는 분들 네. 그리고 그 알바생이죠. 알바생들 그리고 뭐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대체된 그런 곳들 아니면 비정규직들. 왜냐면 기업들이 비정규직부터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려워지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되게 위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 이 피해를 직격탄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란 얘기입니다. 네. 결국 코로나가 자산 부문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을 누려왔는데 네. 불러일으켜 왔는데 고용시장에서도 결국은 똑같은 효과를 불러온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정부의 역할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전부 다 거리로 불만을 갖고 쏟아져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이들에게 어떻게든 뭐 그 양극화를 줄이고 보건 혜택이나 빈곤 등 그거를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네.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 정말 그거는 걷잡을 수 없으니까 네. 따라서 2022년에는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참 중요한 얘기겠죠. 또 2022년은 변수가 있는데요. 우선 글로벌하게는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 남아 있고요. 네. 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한 갈등이 있고 또 네. 중국하고 또 지금 저기 대만이 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그쵸, 사실 언제든지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네.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경제 생활에 이렇게 변수로 돼 있고요. 네. 5월에는 이제 대선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6월에 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 선거가 있는데 사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예산 지역구 예산 네. 집행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조례와 규칙을 어떻게 뭐 변경할 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우리나라가 2022년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아니면 다른 국가들 못지않게 좀 더 변화가 좀 몰아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정혜영 기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뭐 중국 대만 간 군사적 긴장감,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종전선언을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떠들고 있긴 하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새해에는 그렇죠.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